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경제랑 금융 분석을 하고 있고, 일전에 한번 이제 방송 출연을 해서 KNN 구독자님들과 함께 좋은 얘기는 많았고 질타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공부 더 많이 할 수 있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 또한 그동안 공유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제 행정부 출범을 했습니다. 뭐 사실 화려하죠. 100여 개 정도의 이제 행정명령을 하겠다. 사실 이거 보면은 쇼오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원래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통령이면 전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을 다 이렇게 반대되는 정책으로 다 바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은 서서히 1년 동안 철폐하면서 서서히 자기의 정책을 바꿨다는 측면이 있다면, 트럼프는 그냥 취임과 동시에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철폐, 그리고 전환, 그리고 새로운 조약,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그다지 그렇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시진 않았으면 한다라는 생각이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와 관련돼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트럼프 하면은 우리가 한국인,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른 각 국가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이제 부정어가 좀 많이 떠오르죠. 부정, 그리고 무섭다, 공포, 그리고 핫 이슈, 이런 쪽으로 좀 키워드가 집중이 되는데요. 사실상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이렇게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이제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하고 국가 이익센터의 보고서, 그리고 최근에 발간되었던 이제 캠페인에서의 문건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은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로지컬하게 트럼프는 정책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 다만 말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예를 들면 취임식에서 약간의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은 손을 들면서 굉장히 센 단어를 얘기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많은 미디어에서 뭐 쇼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일기 때의 정책을 그냥 세부 강론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트럼프는 닉슨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닉슨 대통령은 약간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옛날에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 의원이었던 트럼프한테 당신은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 그래서 트럼프가 일기 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선의 집무실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닉슨 대통령의 편지를 문구를 딱 걸어놓고서 항상 글을 보면서 무언가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닉슨의 어떻게 보면은 베이비 같은. 근데 닉슨 대통령의 형태를 보시면은 과거에 뭘 했었죠? 첫 번째, 관세 처음으로 매겼습니다. 10% 관세.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금 태환을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데 금 불태환을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달러가 최고야. 그러니까 달러는 재무부에서 무조건 달러만 가져오면 다 보증을 해주니까 금 필요 없어. 불태환 정책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자율변동 환율제, 이거를 시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맥을 이어서 트럼프는 사실은 자신의 정책 방향으로 약간 변형했을 뿐 그대로 가고 있는 미국의 우선주의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동안의 패권 국가로서 모든 일들을 해왔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걸 해왔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방해받고 있잖아요. 이번에 파나마 운하도 보십시오. 사실은 역사적으로 뭐 이거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사실 파나마 운하를 누가 건설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미국인들이 건설했어요.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건설을 하고, 프랑스 노동자들도 좀 도와달라 이랬는데, 그 당시에 흑사병하고 그 다음에 해협이 막 무너지는 바람에 미국 노동자들, 즉 미국의 조상들이 2만여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도 들이고 미국인의 목숨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 최근에 보니까 파나마 운하 근처에서 홍콩계 자금으로 투입된 기업들이 거기서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조상이 건립해가지고 어쨌든 대의명분상 준 땅인데 거기 중국계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인프라를 하고 있어. 안 그래도 비싼 운송료를 내면서도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인프라 건설이 뭐냐면 결국에는 해운 운송로에 관련되는 시설물들을 지금 중국계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운송료가 더 올라갈 수 있고 폭리를 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여리와 돈과 우리의 조상들의 노력이 깃들었던 땅인데 거기서 견제하고 있고 적대시하려고 하는 중국계 자금 기업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럼프식의 미국 제국주의가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안보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 다음에 자원의 부분에서도 해상 운송의 경로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떨리고 무섭고 두렵다는 의미예요. 트럼프 사실 4년 동안 백악관에서 떠나 있던 기간 동안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질서가 다 반대가 돼버려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제일 잘했고 이번에도 저는 제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정책은 외교적으로 고립주의하고 그 다음에 바로 대리인 이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선 중동 지역에서 직접 개입은 하지 않지만 대리인 격으로 그 당시에도 사우디를 가장 주축이 돼서 사우디와 UAE가 그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합니다. 그러면서 중동 국가들이 석유 가지고 장사하는 관습적인 행태를 깨버리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실제로 철폐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뭘 줬죠? 그 대신에 안보에 대한 안정성을 줬죠. 무기를 주고 그 다음에 보호할 수 있는 권역을 줬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같이 붙이면서 연합으로 만들고 이들의 연합이 결국에는 중동에서의 가장 패권을 크게 쥐는 국가들로 미국의 대리인 역할로 만듭니다. 이렇게 대리인 역할로 만들어 놓으면 돈의 흐름과 모든 투자의 흐름들은 다 어디서 나오죠? 이 연합국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제지하고 싶고 이렇게 뭔가 억제하고 싶은 국가, 바로 시리아, 이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시아파 관련된 국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을 안 합니다. 대신에 압박작전을 쓰게 만들죠. 대리인들. 자, 아브라함 협정 연합 국가들, 이제 이 국가들한테 투자 절대 하지 말고 교육도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끊으세요. 바로 요구를 합니다. 그럼 바로 듣죠. 지금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 핵 협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제 권역이 조금씩 풀어지다 보니까 돈이 벌리고, 그러니까 이란이 뭔가 싸울 수 있는 돈이 생긴 거, 아직도 힘들지만 재정적으로 그나마 숨 쉴 틈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돈 때문에 결국엔 지원을 받아서 이란의 대리인, 뭐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우리 후티 예멘군이라든지 시리아 반군이라든지 다 이란의 대리인들이거든요. 이 대리인들이 계속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의 격태를 갖다가 계속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은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다. 근데 이 흐름을 다 깨버리고 나서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는 건 미국에서 다 비롯이 됐는데 그거를 싹 누가 빼앗아 갔죠? 중국이 빼앗아 갔죠. 지금 중국이 AI다, 바이오다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탈취를 하고 많이 베껴가고 미국으로 넘나들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AI는 뭐죠? 기술이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과거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서 계속 학습, 공부 딱 끝내고 응용 이렇게 될 겁니다. AI가 판단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에 대한 집적 능력과 접근성이 미국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 데이터를 접근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반도체도 그렇고요. 특히나 위험한 게 이 AI에 대해서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수출 금지한다고 했던 게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미국 거를 많이 베껴가고 있고, 사실은 좋게 말하면 오히려 그 AI로 미국을 뭔가 정보 싸움에서 이제 우위에 쓰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는 바이오예요. 바이오 관련해서 그동안에 미국의 빅파마들은 사실상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과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플랫폼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네틱스, 유전자 관련되는 플랫폼을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중국이 많이 갖춰놨었어요. 그래서 많이 의존을 했고, 심지어 임상 실험에서의 물질도 중국 바이오 기업들한테 많이 의존을 해왔어요. 그럼 이게 뭐죠? 미국이 앞으로 갖게 되는 모든 신물질에 대한 오리진은 중국에서 다 나오는 거고, 미국의 개인 유전자와 관련되는 모든 제네틱스 정보가 사실은 중국한테 다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미국의 제네틱스를 다 분석을 해본 결과 미국인들의 유전자는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생물 물질을 만들 수 있다. 만약에 그러니까 배드 시나리오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무서운 일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모든 걸 차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핵미사일 관련되는 우주 항공 산업 쪽에 대해서 기술력이 뛰어난 러시아가 연합까지 되어 있으니, 쉽게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국가가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은 아직까지도 트럼프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군사 안보 협력 체계가 5개, 6개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미국, 호주, 일본, 그다음 미국, 영국, 일본, 미국, 일본 바이오 사이버 협력, 그다음에 미국과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일본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믿을 수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고 나머지 제일 큰 중국, 영향력 있는 러시아, 그다음에 사우디까지 다 그쪽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영토 게임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차단을 하는 환경에서 미국은 사실 원자재나 기본 자원은 아직도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히토류도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관세 이제 뭐 60%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정상 무역 관계일 때예요. 아마도 이번 트럼프 그 취임 직전에 캠페인에서도 그렇고 공화당에서 내부에서도 합의를 본 것이 뭐냐면은 1900년대 후반에 설정됐던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가 그 당시에 설정이 됐고 그 당시는 합의를 받습니다. 중국은 싼 인건비로 공장 그리고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드세요. 우리는 소비국가니까 쓸게요.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무역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기 때는 유지했어요. 그 대신 불공정 무역이에요. 이거는 불공정이에요. 그러면서 관세를 매긴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걸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는 그냥 노멀이라고 보셔야 되고 1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국면으로 보면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 시진핑은 이제는 약간 차단을 해야 되는, 적정하게 이제는 끊어야 되는 국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끊어야 되는데 끊는다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고 이번에 2기 때는 미중이 더 격화되고 과격해질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소프트하게 넘어갈 거예요. 1기 때는 정상 무역 관계였잖아요. 무역을 많이 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많은 화학 제품도 사오고 기계, 중간 가공제 부품도 많이 사오고 생필품 관련되는 원자재 기반의 상품들을 많이 사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실은 미국한테 사오는 물품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핵심 산업은 뭐죠? 항공과 우주예요. 그 다음에 국방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팔아요. 그리고 비싸요. 팔지도 않고 너무 비쌉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이 기술력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잘 안 팔고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거의 다 농산물을 사오는 그런 이제 패턴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패턴에서 화학이나 철강 관련돼서 불공정 무역이니까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벌어지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왜 불공정 거래야? 당신들이 원해서 가져간 건데 이러면서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19년, 20년도까지 왔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 절단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제끼고 하겠다. 제끼고 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관세율은 거의 뭐 한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100%까지 매길 수 있고 그러면 수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금수를 하겠다는 거죠. 금수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서로 교역을 안 하고 평온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필요한 요소를 다른 데서 찾아야 되죠. 바로 미국 입장에서는 자원을 다른 데서 사와야 되죠. 그러면은 중국을 화학과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냐? 독일이죠. 독일의 화학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많은 이제 에틸렌인지 이런 부분들을 갖춰놓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일하고 뭔가 잘 맺어야 되는데 사실 독일조차도 중국하고 요즘에 교역을 좀 하려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독일도 압박을 하면서 계속 인센티브로 베너핏을 가져와야 되겠죠.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그린랜드 빙하가 녹으면서 이 안에 사실 천연자원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녹으니까 해상 운송로의 경로도 열리고 자원의 획득의 어떤 땅으로서도 열리고 그 다음에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두렵고 혼자 헤쳐나가기 힘든 이 패권 국가의 현실을 뭔가 영토를 취득을 해서 이겨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이번 2기 때 원래 잘하던 미국의 금융도 잘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조업을 정말 잘 살려야 돼요. 이번에 이제 취임 직후에 바로 발표했던 이제 그 행정명령과 그리고 AI 관련되는 펀드를 조성하라라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민간 펀드 자금을 조성하게 요청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라클 대표적인 몇몇 기업들이 들어가서 사인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본인이 일기 때 추구했던 정책들을 조속히 끝내고 제조업 기반을 다시 살려놓는
그거는 이제 신재생 말고 다른 제조업 기반을 살려내는 그런 이제 흐름에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중국의 최근 상황은 어렵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려운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최근에 중국이 20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중국 현대화를 겨냥한 개혁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결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호구제 서비스를 이제는 한다. 호구제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의 개혁을 하고 그리고 가사 서비스와 노동 인구에 대해서 새로운 보장 개혁들,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한 사회보험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인구들 중에서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 인구에 대한 의료 시스템을 갖다가 확보를 하겠다. 그 외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유아 관련되는 가사 서비스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 여기에 더불어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을 지속을 하겠다. 여기에 전통 제조업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전 세계적으로 표방했던 것처럼 중국은 또 이제는 부채에 의한 제조업 성장은 멈추고 1대1로 프로젝트 아시죠? 아시아 권역, 그 다음에 신흥국 권역에 많은 투자를 함과 동시에 이 국가들과의 권역의 교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위안화를 패권으로 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는데 그 첫걸음의 기반이 뭐냐면은 돌아가신 일거차 총리가 못했던 위안화 채권의 세계화를 위해서 판다 채권을 발행했죠. 규모는 작지만. 왜냐면은 결국에 그 나라의 통화와 채권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그 나라 통화 수요가 생기는 거고 통화 수요가 있어야 채권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미국은 금융국가예요. 금융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수지 흑자를 만들어서 가게한테 돈을 주면서 돈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소비로 계속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제조업은 약해요. 제조업은 리쇼링 하지만 사실상 GDP 대비해서 비중을 보시면 제조업은 9% 10%가 안 됩니다. 취업자 수 비중으로 봐도 8%가 안 돼요. 그러면 바이든 때는 어땠냐? 신재생 쪽만. 그럼 나머지 제조업은 뭔데? 나머지 제조업은 취업자 다 감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계, 화학, 그리고 섬유, 의류 이런 쪽 다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리쇼링을 하고 미국은 제조업을 잘해가지고 금융국가지만 제조업까지 혁명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핵심 산업, AI, 반도체 이쪽은 키워요. 확실히 세계 1위예요. 근데 전체 제조업은 다운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고 오히려 투자 금액은 집중되는 쪽에서만 집중되면서 디커플링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국은 뭐죠? 중국은 제조업 국가잖아요. 제조업 국가인데 엄밀히 말하면 제조업이면서 뭐죠? 노동자의 나라죠. 중국을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밖에서 돈 벌어들여서 그 돈 가지고 가게가 저축을 하고 그 저축을 기업들이 부채로 땡겨 써서 건설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조업이 살아난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핵심은 뭐냐? 다 노동자에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잘 못하고 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하고요. 중국은요. 자기가 잘했던 제조업, 더 이상은 제조업을 전통 제조업을 안 키우고 금융과 서비스를 하겠대요. 재밌지 않으시나요?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는데 상대가 갖고 있는 걸 하고 싶어 해요. 미국은 중국이 잘하는 제조업 쪽을 계속 키우고 싶어 하고요. 중국은 미국이 갖고 있는 금융 쪽과 서비스를 키우겠다고 해요. 여기서 답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4년 동안 발언과 만남 그리고 갈등의 표면적인 모습들은 되게 거칠고 이러다 격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아마 표출이 될 겁니다. 실제로 언론이나 보도에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오히려 저는 1기 때보다 2기 때의 미중의 관계는 오히려 평탄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책은 제가 트럼프 패닉이라고 썼어요. 왜 패닉이라고 하냐면요. 반의적으로 쓴 겁니다. 트럼프는 사실상 지금 세 보이지만 로지컬하게 가고 있고 이미 중국하고는 서로 차단이 거의 다 될 가능성이 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생각보다는 평화로울 텐데 겉으로 표출되는 언어나 그 다음에 언론이나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약간의 편향된 뉴스들은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이번에 큰 기회가 오고 성장의 어떤 큰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취임 직후에 100개나 이제 행정명을 하면서 전 정권의 색깔을 다 지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머지않은
1개월, 2개월 이내에 웹백 작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것도 아마 뉴스상으로 만약에 화면으로 보시면 충격으로 오실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멕시코 노동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군사 작전이었는데 그때 헬기도 동원되고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군용, 그 다음에 군인들 직접 동원돼가지고 검열 딱 해가지고 다 버스 타고 다 이송합니다. 그 장면이 되게 무력적이고 강압적이고 무서워 보이기 때문에 쇼크로 올 겁니다. 사실 쇼크는 아니에요. 왜냐? 그때 당시에 웹백 작전도 사실상은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 싼 노동자들을 자꾸 국경을 갖다가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농업가들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것 때문에 일자리 뺏기고 또 한쪽에서는 멕시코 내부에서도 멕시코인들이 자꾸 나가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화면들과 뉴스는 지금 그 이면에 있는 진실보다는 외면적으로 표출되는 거에 더 자극적인 반응을 보이게끔 하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평화롭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중국이 키워드가 뭐죠?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뭔가 트럼프까지 왔으니까 더 뭔가 모멸감을 당하면서까지 굉장히 공경에 처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집중이 되고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나홀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나홀로 국민들이 힘들다 정부를 못 믿겠다 해도 어쨌든 서비스 금융국가로 전환을 안 하면 영원히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에 반도 못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자존심의 게임이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원래 잘하는 제조업, 그 다음에 노동력의 장점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서비스업 쪽으로 계속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G7은 대표적으로 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이런 국가들이 바라본 중국의 입장은 계속 고속 성장을 하고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소비도 잘 되는 나라이지만 공장 건설을 했을 때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싼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욕구를 다 매칭시킬 수 있는 국가였던 거죠. 근데 혼자 내수로 이제 신성장 선업하면서 미국 스타일화돼서 유한한 패권도 갖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국에 들어가 있던 많은 공장들과 많은 생산물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들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옴과 동시에 라기보다는 중국의 고집스러운 경제구조 전환에 시진핑의 야욕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중국은 양보 좀 해줘도 여기서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태가 아마도 이기 때의 가장 특징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